한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이렇게까지 보호받는 애가 이 역사상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였고, 봄 기운이 완연했던 3월 말의 어느 날,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안엔 이제 막 초등학교 2학년이 된 9살 조유리 양도 함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한 유리는 집에 들어가기 전 2명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 있었고 부모님이 찾진 않으실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유리는 집에 전화를 걸기 위해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엄마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저희는 누가 잠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다시 놀이터로 돌아와 보니까 가 없었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한순간에 감쪽같이 사라진 유리. 유리의 가족은 다른 친구네 집에 갔겠거니 생각하며 유리 양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록 유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 유리의 부모님은 아이를 찾아 나섰고 아파트 관리실에 부탁해 안내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이터에서 유리 양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감지한 부모님은 결국 오후 4시 24분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유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3층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3층에서 내린 후에 다시 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해당 층은 물론 그 동의 모든 집을 하나하나 방문해서 사진 보여주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안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종족을 감춰버린 유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시간은 점점 흘러 저녁 10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유리의 부모님은 기적처럼 사랑하는 딸이 눈앞에 나타나길 바라면서 동시에 제발 그 소식만은 들려오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유리 양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이가 내린 해당 동의 옥상 물탱크 옆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상하반신이 분리된 채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나뉘어 담겨 있었어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 심지어 장기와 시신 일부가 없었습니다. 물탱크 옆에서 발견된 유리의 시신, 부검 결과 목에서 끈자국, 교살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사람의 장기로 추정되는 내용물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옥상 물탱크 옆과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사체 대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손가락 일부와 장기 중에서 펜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했던 범행. 대체 누가 왜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유리 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5년 전이죠.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당시 워낙 떠들썩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 사건의 실상과 진실 그리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납치됐다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고 금품 요구나 협박이 없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유괴, 살해, 유기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살인이 목적이었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9살짜리를 놀이터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면은 사실 거기는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납치해서 그렇게 얻을 이득이 있을까? 근데 성범죄라고 하기에는 거기는 CCTV도 있고 또 경비원도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 아동 성범죄자가 네. 접근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상당히 의문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뭐 전화 관련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9살 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더 어린 아이들보다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별 주변에 소리나 뭐 이런 것 없이 뭐 비명 소리나 뭐 납치의 흔적 이런 거 없이 사라지게 데려갔다라는 것 자체는 또 범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면식 아니면은 여자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데려갈 수 있겠지. 네, 남자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좀 경계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근처에 있는 여자를 찾아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경찰들도 처음에 했죠. 예. 네. 당시에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옥상을 열고 그 옥상에 이제 솟아있는 지붕같이 하나 있는 탑처럼 되어 있는 곳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지 그 위에 있는 물탱크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 뭐 옥상을 이제 아파트 주민들 뭐 자주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 구조나 그리고 이 장소가 옥상에 있는 이 물탱크에 버렸다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거기 사람이죠. 범인은 거기 사람이죠. 주민이다. 예, 주민이죠. 왜냐하면 경비원도 있고, 그러니까 1층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네. 내려와도 금방 눈에 띄어요. 처음에 이렇게 사라졌을 때 부모나 아니면 경찰이 긴장했던 거는 네. 이거는 큰일이 났겠다. 네. 왜냐면 그 아파트에 있을 테니까. 네. 그 아파트에 그 동에 있다고 한다는 거는 못 나올 상황이고, 네. 그럼 죽었거나, 그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물탱크라는 데를 말씀하신 대로 알지 않으면 접근하기 힘들고, 네. 안다 하더라도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어 올라가서 뭘 숨기면 당연히 뭐 죽은 거겠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장기를 또 일부분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거는 또 그러니까 왜- 이제 쉽게 네. 뭐 비닐봉지에 이렇게 가져 내려올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네. 한 거죠. 그건 안 걸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상당히 이미 훼손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훼손을 그러니까 9살 아이를 뭐 무슨 목적에선 죽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유기를 하든지 이거를 훼손을 하고 장기를 빼서 따로 버리고 이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도대체 왜? 이유가 뭐야? 이건 매우 특이한 아동 성범죄 중에서도 네. 뭐 교과서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 중에서도 아주 잔혹 살인범, 네. 토막 살인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가 갑자기 떡 나타났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마 이걸 수사한 경찰이나 아니면 관련사는 사람들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냥 죽였어도 그냥 시체는 나올 거다 생각을 했지, 이렇게까지 훼손이 심하고 없고, 이거는 상상을 거의 못했죠. 일반적인 범인의 심리랑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처음에 이 아이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막 찾는다고 할 때 저는 근처가 맞겠다. 범인은 근처에 있고 그렇게 하면은 시체는 거기서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훼손될 거라는 건 생각 못했어요. 대체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는 누구였을지 경찰은 범인에 대해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유리의 행적을 쫓던 경찰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까 놀이터 근처에 앉아있던 어떤 여자한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따라가던데 집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을 따라 어디론가 갔다는 유리. 유리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 CCTV 확인 결과 주민의 말대로 유리는 1층에서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함께 13층에서 내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선글라스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여성. 소지품과 옷을 토대로 여성의 정체를 쫓은 경찰은 15층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안 수색에 나선 경찰은 안방 욕실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욕실 안은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 경찰은 혈흔을 지워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누미롤 검사를 실행했고 욕실 전체에서 혈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층 거주 가족의 증언을 통해서 영상 속 여성이 딸 김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웠던 건 고등학생 나이의 자녀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15층에 거주하는 16세 김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경찰이 찾고 있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자정이 넘은 시간 집으로 귀가한 김양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말 이 16살 소녀가 유리양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범인이 맞을까? 경찰에 붙잡힌 김양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쉽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날 환청이 들려서 밖으로 나가서 애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가 놀이터에서 고양이 괴롭히는 걸 봤고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범행 저질렀어요. 실제 김양이 중학교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기 전해인 2016년 2월 진료 기록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폭력성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폭력성이 많고 고양이 목을 졸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잔인한 영화를 많이 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김양은 체포 직후 적응장애, 초기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이며 환청에 들렸을 수 있다라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온순한 K랑 잔혹한 J가 있어요. 그날은 J가 깨어나서 애를 유인하고 살해해서 사체를 훼손하게 시킨 거예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김양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중인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양은 조사 과정에서 한 번은 J로 진술하며 매우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다른 때에는 K가 되어서 굉장히 온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J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던 경찰은 김양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양은 사건 당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휴대전화로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밀실 트릭, 부산 시시 넘는 살인사건, 도축 등의 단어를 찾아봤고 모 초등학교 종례시간, 모 초등학교 학습시간표 등을 검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김양이 자퇴하고 학교를 안 다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낮에 그 근처 공원에 앉아가지고 거의 뭐 매일 애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김양의 범행 동기를 쫓던 경찰은 김양의 SNS와 메신저 사용 기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김양이 누군가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 피의자의 이름이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알려진 바가 없는 베일에 쌓여 있는 이름이고요. 소년범 특칙에 따라서 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만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체포한 범인 16세 김양이었고요. 김양의 이 정체 때문에 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나이도 어렸고 10대이기에 뭐 이런 또 특히나 소녀였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10대들의 잔혹 범죄는 저희가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16살 소녀가 막 훼손을 하고 장기를 꺼내고 이런 것들은 좀 저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 아이를 그럼 인천청에 있는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엔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예. 오히려 검찰청에서 했어요. 심리 검사를요? 예. 소위 말하는 대검 자문이었던 이 사람은 네. 여기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심리학과 교수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심리학과 교수도 이걸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상담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네. 이건 상담 심리하고 이거는 이상 심리 중에서도 아주 매우 스페시픽한 영역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경찰 단계에서 했어야 될 이것을 왜 검찰청에 있는 애가 하느냐. 그 이유가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네. 아시다시피 상당히 배운 사람입니다. 의사들입니다, 의사.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MPD, 다중인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조현병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사실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알고 있었고 얘에 대한 이 소견서를 써준 이 주치의도 사실은 자기 아빠의 친구. 건너. 예, 예. 네.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는 아는 사람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병증과 정신병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네. 경찰청에 그 헬때를 거부했었다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거부했고 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유리한 형태의 사람을 선택했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을 얘를 심신미약이라 정신병로 해서 감형을 시키고자 하는 얘 부모의 전략이 이 상황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신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가지 확인을 네. 해서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파일러는 면담이고 또 수사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러가 무조건 경찰이니까 막 자백을 받아낸다고 생각하지만 거부할 권리가 있는 예, 건가요? 난 못하겠다고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이걸 안 했다는 건 분명히 이거는 본인 부모가 거부했다는 거고 뭐 그건 또 권리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나온 지금 PD 말씀하신 조현병 뭐 인격 다중인격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저는 사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 대검찰청이 했던 심리 분석은 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도 두고두고 문제가 됐어요. 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 대검청의 수사자문위원은 정신병 가능성은 낮다라는 쪽. 예, 지금 이게 뭐 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뭐 좀 말이 안 되는 쪽이다라는 좀 검찰 쪽 입장을 좀 들어주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뭐 앞서서 이제 본인이 제출한 뭐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은 본인 주장은 뭐 고양이로 괴롭혀서 자기가 공격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정신병 치료 받으면서 고양이 목을 조르고 싶다라고 본인의 그 욕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공격적인 욕망. 그렇죠.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정확히 이게 판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은 네. 지금 이상만 봐도 동물에 대한 공격성, 네. 반사회성은 본인이 인정하는 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중인격으로 속이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거든요. 네. 본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긴 한데 단적으로 범행할 때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어머니 옷과 선글라스 그리고 이제 캐리어 가방은 이 아파트 주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끌고 나왔다라는 나중에 진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꾸몄고 검색어 역시 이런 뼈 가루내기, 화장, 유골 바다, 그 다음에 누미롤 농도에 따른 뭐 지속 시간, 심지어 햄버거 스테이크 만들기, 스테이크 굽는 법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지금 유기를 할까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한 그런 검색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는 이 범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인격의 문제다. 네, 반사인격. 그게 사이코패스인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그리고 이 환청 조현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뭐 다중인격 장애 부분도 다 거짓말이고 다만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미놀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수행력이 좀 떨어졌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과 다르거든요. 네. 루미놀 이렇게 농도에서 어떻게 지울까 이런 그래서 실제로 지워봤을 거예요. 네. 근데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균형감이 있는 건 이건 그래서 저는 얘는 사이코패스가 맞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했었죠. 이 김양의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에 이어서 공범의 존재까지 드러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어서 들어보겠는데요. 이 지금 당일행적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김양과 공범의 주장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임을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김양의 그날 행적은 치밀하면서도 냉혈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29일 오전 10시 50분경 김양은 약 2달 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18세 박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만난 커뮤니티는 자작 캐릭터의 줄임말인 자캐 커뮤니티로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를 이용해 가상의 세계관에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였습니다. 사냥을 나간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선글라스와 어머니 옷, 여행용 가방을 들고 변장을 한 모습 사진을 촬영한 김양은 변장 사진을 박양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후 10시 56분부터 11시 7분까지 약 11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여. 그럼 저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그리고 30분의 시간이 흐른 후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몇 시에 마치지?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저학년은 밥 먹고 바로 집으로 갈걸? 약 45분간 이어진 두 번째 통화를 마친 김양은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 12시경 집을 나와 모 초등학교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분의 시간이 흐른 후
한 여자아이가 김양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유리양이었습니다. 유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고, 김양은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어 쓸 수 없으니 우리 집으로 가서 집 전화기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라며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12시 49분경 유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탄 김양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는 집 5층이 아닌 13층에서 2개 층을 걸어 올라가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리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된 김양은 거실에서 유리를 고양이와 놀게 한 뒤 뒤에서 몰래 접근해 태블릿 PC의 충전 케이블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곧장 박양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집에서 전화를 쓰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왔어.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고? 응, 아직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 손가락은 어때? 예뻐? 응, 예뻐. 박양과 메시지를 마친 김양은 유리의 목에 걸려있던 전선을 더 강하게 졸라 결국 살해하였고, 사체를 안방 욕실 욕조 안으로 옮겨 옷을 전부 벗긴 후 주방에 있던 30cm 길이의 칼을 가져와 제일 먼저 사체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자른 후 상반신과 하반신 두 부분으로 절단한 후 장기를 적출한 다음 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를 대야에 담아 놓았습니다. 사체를 훼손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본 김양은 갑자기 몰려오는 흥분과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양에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죽어있어. 피가 너무 많아. 끔찍해. 일단 진정하고 침착하게 제이를 불러와. 그 후에도 몇 차례의 통화를 더한 두 사람은 욕실 청소를 끝내고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일 행적은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주장을 따라서 재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본인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 유리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혼자 저게 가능했다고 하면은 네. 분명히 영상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전화를 하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 이게 살인을 안 해본 16살 애가 이렇게 뭐냐거나 쉽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누가 공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어떤 CCTV 상으로는 없었어요. 들어간 사람이. 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온 얘기가 그거였죠. 아, 계속 누군가와 통화와 지시를 받고 뭔가를 계속했다. 상반신, 하반신을 분리하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감정 상태가 어떨지에 대한 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되는 거는 범인이 네.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전화 바깥에 있는 저톡 바깥에 있는 18살 그렇죠. 그 아이가 실제로는 모든 걸 지시했느냐. 요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네. 순간순간 그 다가오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그 톡 바깥에 있는 저 애가 지속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했다고 하면 가능하다. 네. 그럼 결국은 저 바깥에 있는 박이라는 애가 사실은 주범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 거라고 전 봤어요. 이 자켓 커뮤니티 얘기는 뒤에도 좀 나올 텐데요. 어쨌든 뭐 가상의 세계관 속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놀이를 하는 그런 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도 지금 보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잡아왔는데 살아있어, 여자애야, 손가락은 예뻐, 어때, 예뻐,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얘들이 이 앞 단계를 봐야 돼. 이 자켓 커뮤니티에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네. 특정한 신체 부위를 잘라갖고 붙이고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인조인간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이거 늘상 그런 얘기를 해대요. 네. 그래서 외계인 누구를 만들고 외계인한테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실제로는 그거의 연상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지금 얘기된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가상의 세계관에서 했던 게 뭐 정신적인 이상으로 혼란스러워서 현재에서도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바이고, 또 하나는 가상의 그거를 이 사람이 굉장히 잔혹해서 현실에서도 실행을 해봤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상황을 네. 아무리 가상에서 했다 하더라도 네. 실제 현실에서 수행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행력이 존재하는 이 범인들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것을 못하니까 좀 논란이 되긴 됐었죠. 네. 이게. 저는 또 너무 화나는 부분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자기가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 나 너무 지금 심적으로 힘들다라고 연락. 아니 이건 좀 힘든 게 아니라 네.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내가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못할 테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내가 네. 흥분이 돼갖고 어떻게 이거예요. 내가 너무 업됐으니까 저좀 살려달라. 좀 살려줘 이거예요. 더 열받네요. 네. 앞서 브리핑에서 얘기한 대로 김양은 범행을 마치고 박양을 찾아갑니다. 대체 두 사람 어떤 사이였는지 범행의 진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과 박양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인 2017년 2월 온라인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마피아의 일상을 다루며 두 마피아 그룹이 대립하는 내용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박양의 캐릭터 이름은 F로 부두목금에 해당하는 위치였고 김양의 캐릭터 이름은 A로 조중원에 해당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은 활동을 마친 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조사에서 김양은 박양이 평소 잔인한 영상과 영화를 자주 찾아보고 고어물에 심취한 자신의 공격적인 성향을 부추기며 살인을 부추겼고 사람의 특정 신체 일부에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는 평소에 사람 손가락, 폐 같은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너한테는 사람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사람 죽이면 새끼손가락이랑 폐는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계획 살인의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자 김양은 박양의 지시에 의해 자신은 범행을 실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하는 박양을 위해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체 훼손과 유기를 마친 김양은 오른쪽 새끼 손가락과 폐, 허벅지 살 일부 등을 종이봉투에 넣어들고 박양을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44분경 서울 마포구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박양을 만난 김양은 차역이 부탁했던 것이라 말하며 사체 일부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박양은 김양에게 건네받은 종이 봉투 안에 담겨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열어 묶여있던 입구를 풀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박가 화장실에서 비닐봉투 안 내용물을 본 다음에 저한테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예쁘지? 이렇게 물었고 응 예쁘더라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헤어질 때까지 사체가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밥을 먹고 돌아다니는 등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김양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박양을 공범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살인 준비부터 증거인멸까지 범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범행에 앞서 박양이 김양의 유괴, 살해, 유기까지 긴밀히 공모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양은 김양에게 범행 현장 주변의 CCTV를 반드시 확인하라 조언하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장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그 후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에는 CCTV를 확인했어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박양은 이 모든 것이 가상의 대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소에 커뮤니티에서 하는 것처럼 역할극을 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두 사람의 메시지에는 범행 후 혐의를 벗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경찰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박양이 검은 봉투를 받는 장면이 지하철역 CCTV에 찍혀 있으니 쿠키 선물을 받은 것으로 입을 맞추자 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김양이 자신의 정신 이상을 주장하면서 단독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박양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 죽겠어요 토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정신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이런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자 갑자기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주장을 선회를 하고 이게 이후에 대법원까지 공모의 정황이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두 범인의 이 상황은 과정마다 철저하게 변호사들에 의해서 잘 짜여진 겁니다. 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박양의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10대 로펌이 하나가 전체 다 옮겨왔다고 할 정도로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이렇게까지 보호받는 애가 이 역사상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로펌 얘기 나오는데
부장검사 둘이 붙었다 그랬어요. 부장검사 출신의 판사가. 전관이 둘을 붙었다. 예, 부장검사 한 명 붙으면 보통 30억 듭니다. 그 얘기들이 왜 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박양과 김양 관련된 여러 그 알리바이들은 네. 다 치밀하게 짜여져 갖고 제공된 것들이에요. 네. 가스라이팅 혹은 세뇌 혹은 뭐 정신 이상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변호사들의 이거는 전략입니다. 제가 네. 보기엔. 예. 그 박양이 건네받은 그 시신의 일부 자기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박양이. 그리고 범행 다음 날 3월 30일 10시경 이 아파트에서 비닐 장갑을 끼고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이용해서 이 사체 일부 등을 자른 후 음식물 쓰레기랑 섞어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1층 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쿠키를 줬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도 이제 어쨌든 뭐 CCTV 조심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 전체적인 큰 그림은 박양이 이렇게 그렇죠. 좀 다 그리고 있네요. 지시 다 하고 네. 뭐가 틀어졌으면 수정하라 그러고 네. 바꾸라 그러고 우리가 실수했네? 이거 이렇게 얘기해. 다 박양이 다 지시합니다. 뭐 본인은 이제 그게 가상의 건 줄 알았다고 하지만 마치 네. 자기 앞에 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정글에서 이게 영상 통화를 했나? 이게 너무 가깝게 지시를 해갖고 네. 마치 본 듯이. 근데 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실제 시신의 그 장기를 확인한 이후에도 지시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은 그렇죠. 맥락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도 같은 알고 진행했다. 실제라는 걸 알고 진행했다라는 것의 반증처럼 좀 그렇죠. 보이는 게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양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인체 해부나 인육 또는 잔혹한 소재를 다룬 드라마 등에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박양은 조사 결과 파괴적이며 자기애를 충족할 만한 자극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커뮤니티에서 박양은 조직의 부두모, 김양은 조직원 역할을 했다는데 이 박양이 김양의 캐릭터에게 강제로 인육을 먹이고 캐릭터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뭐 어떤 세팅, 상황극 세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양 측은 박양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박양은 김양이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즐겼고 앞서 말한 두 학대 장면도 김양이 부탁해서 이루어진 것. 김양은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관계가 이제 커뮤니티와 만들어진 세계관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 한편으로 둘 사이가 어떤 김양의 입장에서 연인으로 박양을 생각을 했다라든지 뭐 어쨌든 나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뭐 이런 대화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고 이 살인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요 보호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그렇죠. 보이고요. 커뮤니티의 그 특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적인 코드도 있고 네. 이 이제 조직의 두목 이런 걸 다 섞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 거는 거기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빠져나갈 방법을 다 이제 생각했던 거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진실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의 서로의 이제 그런 것이 현실로 둘이 이제 같이 와서 현실에서 했다 네. 정도 어느 정도의 영향성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이 정도인가요? 저는 수사가 잘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사 자체가 막혔다고 보는 것이 네. 그럼 이 정도라고 하면은 실제로 얘 둘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공모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냥에 대한 얘기를. 네. 근데 그건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역할극으로 했다는 것 정도에서 끝났다는. 그게 아니라 계속 해왔다고 하면 이건 역할극의 문제가 아니죠. 실은 얘네들은 그냥 포식자였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초반에는 막 떠들썩했지만 점점 지날수록 뭐 다른 사건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서 재판 결과 좀 잘 모르실 텐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받은 김양 측이 선고 다음 날 불복해서 상고장 제출했고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 제기를 했고요. 5월 4일에는 박양 측이 또 상고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가 지나고 6월 14일 박양 측은 대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고요. 9월 13일 선고에서 주범을 김양으로 봤습니다. 주범 김양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양도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는 2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동안 차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는데 달랑 20년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이제 판결입니까? 본인들의 쾌락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훼손해서 이렇게까지 한 범죄잖아요.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지들끼리 키득키득거리고 네. 이건 극형에 처할 정도 그 이상의 것이고 네. 이거는 이거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른 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박 씨 같은 경우는요. 2030년 4월 12일, 김 씨는 2037년 3월 30일에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의 반 정도를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요. 아마 출소 곧 몇 년 뒤에 출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30년 정도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가 판결문에 남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 김양하고 같이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구치소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요. 피해자 부모한테 미안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양이 내가 지금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한테 왜 미안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얘네들은 그냥 잔혹한 포식자들이에요. 자, 오늘 마무리는 피의자들의 형량을 구형하면서 검사가 했다라고 전해지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의 시신의 일부를 보며 좋아하고 서로 칭찬할 때 부모는 아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다.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무엇보다 이제 어린 나이에 공포 속에서 삶을 마친 우리 유리 양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